책문책답과 홍익출판사가 함께합니다. 미국인들이 뽑은 내 인생의 책,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오 버스카글리아 지음, 이은선 옮김, 홍익출판사.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내일을 여는 지혜,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삶. 세계인이 감동한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사랑학 특강. 닥터 러브라 불리며 수많은 강연을 통해 세계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가치를 일깨운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진정한 기쁨을 알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지혜의 경구들과 저자 자신의 체험을 녹여낸 이야기들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배웁니다. 오늘 책문책답에서는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실망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시도한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모험을 해야 한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모험은 바로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는 것이므로. 파트 1. 사랑. 태도를 변화시키는 매개체. 참된 교육의 시작은 독창성을 찾는 것부터.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기적인 인간형을 말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그렇지 하고 중얼거리는 사람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비로소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교양이 있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활기 넘치고 제일 다재다능하고 제일 독창적인 사람이 되기를 꿈꾸어도 좋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언젠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는 건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없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진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분야에 대해 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럴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가르치려면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장애인 분야의 위대한 선생님이 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저는 잃는 게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전할 테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버크민스터 풀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시간만 투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단지 15시간만 투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모두 가르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는 지식을 잃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은 여전히 버크민스터 풀러 교수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제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양과 사랑할 수 있는 힘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의 사랑이 신경질적이고 소유욕이 강하고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신경질적이고 소유욕이 강하고 병든 사랑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저의 지식이 풍부하고 사랑이 넘치고 경험이 많고 무엇이든 넉넉하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전달받고서 그것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제 강의를 듣고 사회로 나가서 여러분이 본래 갖고 있던 것들에 제 선물을 보태서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나 인류학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제 나름대로 저의 강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잊고 지내온 그 무엇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무엇이란 바로 독창성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미지의 요소를 갖고 있는 독특한 개체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타인과 다른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시각,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독창성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난 행운아이길 바랍니다. 교육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 독특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유감스러운 일은 우리 교육이 사람들을 모두 똑같게 만들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너의 독창성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너를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네가 얼마나 나를 닮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지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 빠르게 달리는 토끼에게 하늘을 나는 수업을 한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 동물학교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예전부터 화제거리로 삼아온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토끼, 새, 물고기, 다람쥐, 오리 등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 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달리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새는 날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헤엄치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다람쥐는 나무 오르내리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특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이 모든 걸 과목으로 만들고 동물학교 학생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달리기에서 토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토끼가 날기 수업을 받으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은 날개를 가르치겠다는 일념하에 토끼를 높은 가지 위에 세워놓고 토끼야 날아봐, 날아보라니까 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토끼는 가지에서 뛰어내렸고 결국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토끼는 이제 달리기에서조차 A가 아니라 C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인정받은 덕에 날개에서 D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이처럼 각 과목에서 고른 성적을 받은 토끼를 보면서 자기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아다니는 일이라면 누구도 새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중고개를 할 정도였으니 당연히 A였지만 두더지처럼 땅을 팔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선생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새는 이 수업을 받다가 날개와 부리 등 온몸이 다치는 바람에 결국엔 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주 흐뭇한 얼굴로 새에게 날기 과목에 C를 주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과목에서나 지지나 취급을 받던 뱀장어였습니다. 뱀장어는 거의 모든 과목을 그럭저럭 다 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천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각함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제도입니까? 모든 과목에서 그럭저럭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교육제도 아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무 오르내리기는 배우고 싶지 않아요. 나무를 오르내릴 일도 없는걸요. 저는 새랍니다. 그런 수업을 받지 않아도 나무 꼭대기까지 아주 쉽게 날아오를 수 있는걸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교육자들은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 과목을 두루 접하는 것이 지적인 성장에 필요할 뿐더러 정서적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개체인 우리는 남들과 똑같아지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제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초등학교 미술 강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렇다고 제가 미술 강사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초등학교 시절 우리 학교 미술 강사들이 어땠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꺼내고 무릎 위에 손을 얌전히 올려놓은 채 기다리면 그날 하루 벌써 14개의 반을 돌고 온 강사가 피곤한 얼굴로 등장합니다. 모자를 삐딱하게 쓴 채 교실에 들어온 강사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렇게 다짜고짜 입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무를 그려보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일제히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야, 신난다. 나무를 그린대. 강사가 녹색 크레파스를 집어서 커다란 녹색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갈색 몸뚱이를 그리고 그 밑에 드문드문 잔디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나무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무가 아니라 막대사탕이잖아요. 하지만 강사는 다시 말합니다. 자, 조용히 하고 나무를 그려보세요. 강사의 말은 나무를 그리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린 대로 나무를 그려보세요입니다.
아이들은 금세 말뜻을 알아차리고는 막대 사탕같이 생긴 그림을 그대로 본떠 그리고는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당연히 점수는 100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미술 강사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무를 직접 느껴왔던 아이였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도 봤고, 나뭇가지를 씹어도 봤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고, 가지에 앉아 있기도 했고,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기도 했던 그 아이는 강사가 그린 나무가 막대 사탕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는 자주색,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녹색을 도화지 위에다 잔뜩 칠하고는 흐뭇한 얼굴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그 소년이 알고 있는 진짜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이 그림을 보고는 쯧쯧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머리에 이상이 있는 아이로군. 특수반으로 보내야겠어. 아이들이 낙제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그린 나무를 본떠서 그대로 그려라 하는 게 선생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초등학교 전 과정을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도 대학원생들에게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남의 생각을 그대로 본뜨는데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매번 놀라울 뿐입니다. 독창적인 생각 따윈 없습니다. 그저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행한 일은 이런 학생들을 나무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끈질기게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으로 발상하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겁부터 먹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독창성이라는 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아지고 모두가 여기에 만족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 알디 랭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행복해한다. 우리처럼 좌절하고 병들고 눈과 귀가 멀었지만 지능만 높은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말이다.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만의 독창성을 개발하기 위해 홀로 애를 쓰고 그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 혼자 싸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피신해야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챙길 수 있다면 알디 랭이 쓴 경험의 정치학이라는 책은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것입니다. 그 얇은 책 속에 얼마나 주옥 같은 내용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책에서 랭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 어느 학자보다도 진지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 책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문장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고딕체로 강조되어 있거나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읽어 내려가던 중에 발견한 문장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식보다 적다. 우리의 지식은 사랑보다 적다. 우리의 사랑은 존재보다 작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실제의 나보다 그만큼 작다. 지금 전국적으로 정말로 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연구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버트 오토, 피츠제럴드, 칼 로저스 같은 사람들이 무보수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소를 세우고 자신의 책에서 받는 인세를 아낌없이 투자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잠재력 개발을 멈추는 순간 길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버크민스터 풀러 교수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나로 돌아가자고. 인간의 시각, 감각, 촉각, 후각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스스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내 속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전 재산을 내다 팔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오디오, 음반, 책, 보험, 증권, 자동차 등 값이 나가는 것들을 모조리 팔아치웠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돈으로 2년 동안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인도와 네팔 등 남아시아에서 보냈는데 제가 그곳에 대해 아는 게 제일 적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3분의 2가 비서양권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내가 속해 있던 문화권을 벗어나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서양 사람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양 사람들과는 언어가 다르고 감정도 다릅니다. 저는 이런 지역을 여행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정말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앙코르와트에서 불교 유적지를 돌아보고 있을 때입니다. 거대한 불상의 머리가 보리수에 가려 있고 원숭이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모든 게 야생 그대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유적지에서 저는 상상도 못할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프랑스군이 캄보디아에 철수한 뒤에도 계속 남아있던 한 프랑스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캄보디아를 알고 싶다면 여기 이 유적지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세요. 마침 때맞춰 잘 오셨군요. 몬순이 지나가는 시기라 생활 방식이 변하는 때거든요. 특히 톤레사프로 가보세요. 톤레사프는 캄보디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여인의 말은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지금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곳 사람들이 지금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몬순이 닥치면 엄청난 폭우가 몰아쳐서 집이며 세간을 모조리 휩쓸어 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은 공동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몇 집이 함께 살아요. 비가 내리면 여기저기서 뗏목이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죠. 바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해마다 6개월 동안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옆집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표정이군요. 하지만 이웃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대방에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 독립을 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모두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짧은 인생 속에서 서로의 삶이 맞물리면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생 최대의 기쁨이 아닐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자연의 가르침 덕분에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톤레사프로 갔더니 정말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호감을 얻을 생각에 이사하는 걸 돕고 싶다고 했더니 프랑스 여자가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이사할 게 별로 없답니다. 자연이라는 스승 덕분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림살이를 따로 챙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해마다 몬순이 찾아오면 물건들을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봐, 버스카글리아. 만약 다음 주에 로스앤젤레스에 몬순이 불어닥친다면 어떻게 할래? 어떤 물건을 챙길래? 제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로스앤젤레스가 지진지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정말 묘한 기분이 듭니다.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심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집도 꽤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실 천장이 무너졌고 벽난로가 주저앉았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득 재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지진은 재물은 부질없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 몸뚱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저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새벽 무렵이라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꽃이 만발한 커다란 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땅의 흔들림에 꽃잎은 흩날렸지만 여전히 그 복숭아 나무는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봐, 내가 있건 없건 이 세상은 계속될 거야.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니 제게 지진은 겪어볼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하나뿐이다. 그러니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다정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가꾸어라. 그러면 언제나 살아 숨을 쉴 수 있다. 내가 남았으니 결국 사라진 건 없다.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마녀 메데이아를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자 예언자가 나타나서 메데이아 무엇이 남았느냐?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졌다 라고 말했을 때 메데이아가 무엇이 남았느냐고요? 제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에우리피데스의 희곡 메데이아의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남았느냐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나를 진실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한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아주 중요한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나, 전혀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틀을 만드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갈아치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십시오. 그렇지만 주체는 항상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결과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강의가 끝난다 해도 여러분은 이미 선물을 하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당부입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베리는 인간의 대지라는 작품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저는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은 사랑에 관한 가장 멋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원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시티라이츠 서점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참으로 훌륭한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들를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곳의 3층엔 문고본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을 보인 책이 이렇게도 많은가 놀라게 될 정도입니다. 이 서점에는 아주 특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작가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의 원고를 출판해 주는 곳입니다. 한쪽에 보면 시집 코너가 있습니다. 시를 발표하고 싶은 사람은 몇 부든 간에 복사를 한 다음에 스테이플러로 철을 해서 5센트를 넣어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선반 위에다 올려놓게 됩니다. 5센트는 종이값에 해당되는데 사람들이 이 돈을 내고 시집을 사가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서점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느 아마추어 시인이 발간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초판으로 500권이 발행되었다는 이 책의 제목을 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계층도 특권층도 아니다. 나는 유능하지도 잘나지도 않았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책으로 얼굴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름을 미셸이라고만 밝힌 젊은 여성이 만든 그 시집은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몇 편의 시를 담은 소박한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선을 사로잡은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나의 행복은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 당신은 그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 그리고 당신은 내가 아닌 나를 원하는 사람. 이 구절을 교육자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당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를 바꿀 때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신과 똑같은 시각을 갖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반항하라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사고방식을 거부할 때마다 당신도 내 사고방식을 외면해왔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본래의 당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은 내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도 본래의 내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내게 말합니다. 너는 너무 평범해서 쉽게 잊힐 인간이라고. 그런데 왜 당신은 내 인생을 끌어다가 당신의 자아찾기 놀이에 쓰려는 거죠?
이 말을 교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가 그 모든 상황에 얼마나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